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입니다. 에드워드 L. 데이시와 리처드 플레스트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책인데요. 홍대의 와우 북 페스티벌에 갔을 때 이 책을 처음 봤어요. 신간입니다. 북 페스티벌 가니까 신간도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보통 10% 해주는데 이 책은 많은 책들이 신간도 30% 하는 것도 있어요. 또 구간은 50%도 하는데 20%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깎아달라고 거기서는 좀 깎아주면 깎아주는 책도 있었어요. 근데 신간이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파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에코의 서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에코의 서재는 주로 번역서를 내는 출판사고요. 아주 유명한 히트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또 제가 좋아하는 류의 심리학이라든가 또 동기부여라든가 화술 이런 쪽을 좀 많이 취급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봤죠. 그래서 최근에 8월에 발간된 신간이래요. 목차를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얘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목차에 1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보상을 멈추면 동기도 멈춘다. 인간은 자율성을 꿈꾼다. 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서라. 또 2부는 관계의 힘이 자율성을 키운다. 제목들이 참 좋아요. 3부 자율성을 꽃 피우는 5가지 방법. 저는 목차를 보고 책을 사는데 하나하나 이 소제목까지도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봤죠. 이 저자는 40여 년간 인간 행동의 동기부여, 동기 연구에만 전념을 했어요. 외적 동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 선택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자기 결정성 이론을 발표해서 보상과 처벌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뒤집었습니다. 심리학의 새로운 장을 연 분인데요. 역시나 책을 보니까 아주 행동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자기 결정 심리학에 대한 내면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근거를 대고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당근과 채찍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전통을 뒤집고 인간의 자율성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25년의 연구를 통해 밝힌 심리학 보고서다. 맞아요. 참 좋은 책입니다. 다소 좀 어렵습니다. 논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집중해서 보시면 그 글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를 느낄 수 있고요. 그냥 신변잡기적인 경험에서 그냥 나오는 이런 수필 같은 동기부여 책이 아니라 심리학을 근거로 한 아주 철저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논증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 동기부여 강사님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 대단한 게 뭐가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는 것과 근거를 대면서 논리를 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내면 동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동기를 일깨워줄 수 있는 동기부여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급적 오늘 다 끝나야 되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요. 책이 좀 어렵고 거기에 270페이지가 넘는데 글씨도 빽빽해요. 그림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좀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좀 한 번에 이해하지 마시고 몇 번씩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또 이 책을 꼭 사셔서 직접 책으로 보신다면 더욱 제가 놓친 많은 부분들을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법 함께합니다. 프롤로그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은 통제에 기대고 싶어한다. 우리는 통제는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 해결책이죠. 보상을 약속하거나 처벌로 위협하면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것은 고사하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의지도 없는 이들에게 이 논리는 강력하고 설득력으로 다가옵니다. 그 통제를 한다고 해서 논리적이긴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엄격한 규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보상과 처벌로 책임감을 키우려는 노력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위를 내세워서 접근하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된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난과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걸까? 왜 폭력을 휘두르고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고 감당도 못할 빚을 지는 걸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자녀를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숨어있는 동기와 그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율적인 사람의 행동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흥미를 느낀 것에 열성을 바칩니다. 또 진정한 자아에서 나온 행동은 진실하죠. 반면에 통제당한 행동은 압박을 받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통제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열정 없이 행동합니다. 그것은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의 결과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소외되고 맙니다. 자율적이지 못하고 통제된 행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순종이죠. 권위의 바탕을 둔 해법에 기대하는 결과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꿇어, 내 말 들어, 순종하란 말이야. 이 순종은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그냥 순종시키는 게. 이건 강요죠. 설득이 아니고요. 강요죠. 통제에 대한 또 다른 말은 저항입니다. 이젠 저항하죠. 저항은 기대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순종과 저항은 통제에 대한 반응으로 짝을 이뤄서 나타납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늘 함께 존재를 하죠. 둘 중 한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요구대로 늘 순종하는 사람이든 권위적 압박에 늘 저항하는 사람이든 그 지배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성향 또한 함께 지니고 있는 겁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점은요. 순종의 대가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아는데 차라리 저항을 하는 게 낫죠. 이놈이 말을 안 듣구나. 근데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말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아는 곧 내가 아니다. 이런 또 타이틀이에요. 진실성. 저 사람이 진실한가? 진실성이 있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진실성은요.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내 내면의 자아에 따라서 행동해서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율과 진실성, 자아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통합이라는 심리 과정입니다. 좀 어려워지죠. 용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닙니다. 자, 이들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핵심 자아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 심리의 다양한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곧 내가 아닌 거거든요. 내가 만든 자아지만 결국 자아가 아닌 또 다른 자아, 그 속에 숨거나 핑계대를 대는 자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애라는 게 있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 자기애는 자율성이나 자기 결정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인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와 사회 비평가들이 자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드러나는 또 다른 혼란은요, 이 자유와 자율성을 독립이나 고독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성이란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보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로렌 에베리치는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고독하고 정서적 온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뭔가 사회에 반항하고 규칙에 반항하고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난 자유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좀 독선적이고 고독하고 그렇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저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주장은요,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려는 사람, 더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사람, 사회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은 외부와 연결되기보다 고립되기를 선택한다는 오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진실하게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른들은 대부분 조언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섭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조언하고 명령하죠. 힘의 논리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 한편으로는 조언과 명령을 받는 쪽이기도 해요.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나 되는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도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의사가 먹으려면 먹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집에 옵니다.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분도 있죠.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부모의 가르침도 알게 모르게 따르면서 삽니다. 남의 권위 아래에서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해내면서도 제 목소리를 찾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선장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선원 역할도 했다고 선장 역할도 하죠. 우리가 더 자율적이고 자신에게 진실해지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상하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또 아랫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전략까지도 알려주죠. 스스로 노예처럼 느끼는 직장인은 흔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찾기 힘들죠. 관리자가 이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구한 그 결론은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는 누가 나한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종교 활동도 하고 많은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또 책을 보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데 능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떠올리는 상황은 이런 거죠. 선수 대기실에서 코치가 어르고 달래서 아니면 창피를 주거나 격려를 한 끝에 겁장이를 챔피언으로 만들거나 선생님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서 제멋대로 굴던 학생이 아주 얌전해지고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봅니다.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동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동기부여가 창의성과 책임감, 건전한 행동을 낳았고요. 그 변화도 더 지속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조작을 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내면화되거나 따르기는 하지만 갖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항하려는 충동이죠. 자,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좀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자, 남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자, 조건을 질문하자고요. 바로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죠. 자,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연구해 보니까 직장 상사나 의사,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향이나 몸소 보여주는 행동이 부하 직원이나 환자,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졌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기부여 연구를 좀 살펴보고 자율성과 책임감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책임감.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교사, 관리자, 부모, 의사, 코치 등 의사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더더욱 그 내적 자아동기가 내면의 소리가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프롤로그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은 1장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중 앞에서 떨리신다면,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말이 횡설수설하다면 OBM 스피치에서 배워보세요. 설득박사 김효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지도합니다. 평생 AS 보장합니다. OBM 스피치로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법. 에드워드 L. 대시 그리고 리처드 플레스트가 지은 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서울대공원에 가면요, 아주 저렴하게 물개쇼를 볼 수 있어요. 원숭이 쇼도 볼 수 있고요. 여러 번 갔었어요, 저도. 참 말 잘 듣죠. 시키는 대로 참 잘합니다. 그런 물개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야, 저렇게 물개에게 저렇게 그 생선을 주고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들,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보상을 적절하게 하면 말을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하면 그 행동이 반복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보상은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보상을 줄 때뿐입니다. 보상을 안 주면 이내 행동하지 않죠. 언제까지 보상을 줄 수 있을까요? 물개들도 생선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보상을 안 해줘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보상은 더 큰 보상을 원하게 되죠. 사람들은 물개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원숭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 원숭이는 기발하고 장난기 넘치는 온갖 놀이를 쉴 새 없이 하는 활력이 넘치는 동물입니다. 막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죠. 걸새와 고리, 경첩이 달린 상자를 우리 안에 넣고요. 원숭이를 한 마리씩 들여보내보면 어김없이 큰 관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자가 열리는지 알아내고 다시 잠그죠. 그리고는 열고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행동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지만 타고난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들은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어찌 보면 즐기는 것 같았고요. 할로라는 사람은 내면의 동기부여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원숭이들이 상자 열기에 매달려서 몇 시간씩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행동의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원숭이들의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이들의 왕성한 활력은 호기심에서 나오죠. 마치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는 것 같습니다. 늘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늘 배우는데 목말라 있죠. 참 특별한 동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이가 클수록 학습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서너 살 때와는 달리 공부에 관심도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외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러워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발전하는데 3살 밖의 아이에게 호기심과 활력보다
진실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계에서는 성적에 등급을 매기고 온갖 상을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순종할 때 상을 주면 그만이었죠.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공부하는 아이에게 상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다 그렇게 해왔죠. 이게 행동주의 철학자 메리 슈워츠가 얘기한 겁니다. 아주 메시지 단순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며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할 기회가 주어질 때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요,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이 성장을 하면 호기심과 활력은 사라져버리는 걸까? 처음에는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만 국한된 의문이었지만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보다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동주의자라면 적절한 보상이 없어졌으니 동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 설득력이 없는 답이에요. 행동주의는 타고난 학습 동기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관리하고 동기를 넣어줘야 된다. 스스로 생기는 동기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끊임없이 주변 사물을 탐색하는 모습과는 좀 맞지 않아요. 고민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20세기 미국 최고의 미술 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헨리는 내적 동기부여의 진술을 엿볼 수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림 그리기의 목적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 혹시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부산물일 뿐이며 그리기 과정이 유용하고 흥미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진정한 예술 작업의 목적은 언제나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 그 순간에 이르는 데 있다. 내면의 동기부여 상태는 어떤 행동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이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좀 무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학습을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저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습합니다. 아이들의 학습에는 내면의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헨리가 말하는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금전적 보상은요, 내면의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똑같은 집단, 그러니까 실험의 두 집단으로 나눠서요, 한 집단은 퍼즐을 완성하면 외적 보상을 줬어요. 형상 하나를 완성하면 1달러를 주는 식이었고요. 1969년의 실험인데 1달러면 꽤 괜찮은 보상이죠. 다른 집단에는 보상을 주지 않았어요. 보상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보상을 받은 피험자의 내면의 동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돈을 받으면 내면의 동기가 높아지는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 낮아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면의 동기를 특정하기 위해서 살짝 속임수를 썼어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험자는 탁자 앞에 앉아서 30분 정도 소마 퍼즐을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이제 퍼즐 시간이 끝났으니 실험 결과를 입력하고 설문지를 출력해 가져올 동안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8분 동안 실험실에 피험자 혼자 남겨주죠. 그 시간에 피험자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처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잡지를 놓아두었습니다. 8분 동안 학생들은 퍼즐을 계속하거나 잡지를 볼 수도 있었고 멍하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8분이 지나면 실험 조교가 설문지를 들고 돌아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조교가 실험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실험실을 떠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조교는 피험자가 혼자 보내는 8분 중에 퍼즐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는 시간에 다른 흥미로운 대안을 제쳐두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마 퍼즐을 한다면 그것은 내면의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겠죠? 금전적 보상을 받은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퍼즐을 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중단하자마자
퍼즐 놀이를 그만뒀습니다. 일단 보상을 받아본 비험자들은 그 뒤로는 돈을 받기 위해서만 퍼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했던 활동인데도 말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은 학생들은 신속하게 보상에 길들여졌고요. 그 자체로 흥미로운 활동이었던 퍼즐은 보상을 얻기 위한 도구적 활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학생 기자들은, 그러니까 기사를 또 쓰게 하는 학생 기자들 있죠? 그 기자들에게도 보수를 줘봤어요. 그전에는 무보수로 일했었는데 보수가 중단되니까 전처럼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답니다. 옛날 유대의 우화가 있어요. 동네 마을에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양복점 운영하는데 유대인을 내쫓기로 하고 깡패들을 보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날마다 깡패들이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자 양복점 주인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깡패들이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자 수고했다면서 10센트 동전 하나씩을 줬습니다. 깡패들은 한층 더 신이 나서 욕설을 퍼붓고는 돌아갔죠. 다음날 깡패는 다시 10센트를 기대면서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양복점 주인은 이번에는 돈이 없다면서 5센트짜리 동전을 나눠줬습니다. 깡패들은 좀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5센트가 어디냐 싶어서 냉큼 받아들고 소란을 피우다 떠났습니다. 셋째 날은 양복점 주인이 1센트짜리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깡패들은 겨우 1센트를 받고 시간을 들여 소란을 떨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안 오죠. 내가 이거 받고 내가 떠드느냐 막 이렇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면 오히려 동기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돈은 양날의 칼 같습니다. 분명히 돈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돈은 동기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꿈꾼다라는 글인데요. 우리 인간은 자기 행동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행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묘한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간에게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곧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마치 식욕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처럼 행복감이 낮아지고 다양한 부적응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통제당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제 위협인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을 위협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한다고 위협하고,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해고해버릴 거라고 위협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동기부여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위협을 한다고 해도 정말 벌을 줄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죠. 다만 그들은 처벌을 회피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금전적 보상이나 위협 외에도 마감기한 설정, 목표 제시, 감시, 평가 등이 모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내면의 동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사람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죠.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겪을 때마다 자율성이 훼손되고 반복될수록 통제된 행동에 대한 관심,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위협. 저도 교육을 시키면서 위협을 많이 해요. 학생들에게. 지각을 하면 학점을 깎는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생각이 자꾸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시킬까?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보죠. 네. 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요.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세미나에서 경쟁을 여기네요. 예,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조체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세미나에서 한 학생이 경쟁이라는 요소를 언급했어요. 경쟁은 미국 문화에서 중심적인 요소죠. 주말이면 수천만 미국인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는요, 노동자들에게 경쟁을 붙여서 누가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지, 고객 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지 가리는 것이 전형적인 동기부여 방법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자율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내밀한 욕구와 경쟁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세미나에서 경쟁을 언급한 학생은 경쟁을 하면 활동 자체보다는 승리한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특정한 목표를 향해 등을 떠밀리기 때문에 활동 자체는 관심권 밖으로 점점 더 멀어진다는 말도 나왔죠. 그렇다면 경쟁 역시 내면의 동기를 훼손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있던 운동부 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한마디를 주겠어요. 경쟁은 당연히 내면의 동기를 자극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소마 퍼즐을 실험을 살짝 이제 바꾸는데요. 피험자들에게 경쟁 역할을 맡은 조교와 나란히 앉아서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피험자 절반에게는 조교보다 빨리 퍼즐을 완성해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경쟁이나 승리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최대한 빨리 퍼즐을 완성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가상의 경쟁자는 경쟁에서 언제나 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교는 늘 지는 거죠. 즉 피험자 절반은 세차락 게임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실험 결과 이 피험자들은 경쟁 없이 최선을 다한 피험자들에 비해서 내면의 동기가 어땠을까요? 이긴 다음에 시험지를 또 가지러 갔을 때 과연 이 피험자들은 퍼즐을 할까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 내면의 동기가 훼손됐던 거죠. 또한 이겼는데도 경쟁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느꼈고 결국 그저 즐기기 위해서 퍼즐을 계속하려는 욕구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할까요? 취미로? 안 하겠죠. 요리사들이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개그맨들이 집에서는 과묵한 그런다 그러죠? 일로 생각하니까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경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마 퍼즐 실험 결과는 흥미롭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이 하나같이 내면의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라고 압박하고 통제할 때 자기 결정성이 낮아지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검증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마 퍼즐을 이용했어요. 첫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어떤 퍼즐 과제를 얼마나 오래 풀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른 피험자 집단에게는 첫 집단 피험자들이 선택한 퍼즐 과제와 허용 시간을 각각 그대로 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한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에 비해서 퍼즐을 오래 가지고 놀았고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선택을 하게 했더니 피험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달리 받아들였고 내면의 동기도 강해졌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중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상하관계에서 윗사람들, 즉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선택의 핵심적인 의미는요, 자발성을 북돋은 데 있는 거죠. 자발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자발성이 높아지고 소외감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네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게 하느냐? 그게 또 문제예요. 그죠? 다른 얘기 같지만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럼 무엇이 내면의 동기를 떨어뜨릴까 하면 또 봐야겠죠? 보상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죠? 이런 일이 많잖아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대학생, 그의 부모님은 또 변호사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법학 예기대 과정을 시작하자마자 곧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영화라는 걸 깨닫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집에 들어온 아들은 부모님에게 전공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싸하죠? 제가 변호사라도 제 자식이 영화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싸하죠? 그럼 부모님 뭐라 그러죠? 좋다. 하지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하렴. 대학 시절을 낭비하겠다는데 학비를 대줄 생각은 없단다. 부모는 아들에게 명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값비싼 기회를 줬지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아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 것 또한 사실이죠. 이 부모에게 돈은 가족이 공유하는 자원이 아니라 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학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부모 자식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아들과 부모는 서먹서먹해졌죠. 이것은 보상의 통제로 받아들여진 불운한 예입니다. 보상을 주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말투와 태도에서 드러나기 쉽죠. 자, 그래서 라이언은요,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보상을 주는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이 있다면, 네가 그럴 생각이 있다면 같은 표현을 써서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는 보상은 내면의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험자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흥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통제한다는 느낌이 없는 보상, 단순히 성과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준 보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내면의 동기를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러자면 보상을 주는 사람이 보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 써야 됩니다. 대단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자, 한계 설정은 책임감을 키웁니다. 자, 그렇다고 자율성을 너무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율성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네 맘대로 해 하면 안 되죠. 그럼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정말. 특히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방임이죠.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자율성을 주는 것과 방임은 다른 겁니다. 한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통제도 피하고 방임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자율성을 북돋우면서 동시에 자율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하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도권을 느끼고 내면의 동기를 느끼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율성을 북돋는다는 것은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훌륭한 학생은 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요. 재료를 뒤섞지 말고 다시 얘기할게요. 훌륭한 학생은 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또는요, 재료를 뒤섞지 말고 규칙을 지켜야지 라는 말을 하는 것과, 이번에는 한계를 정해주고 자율성의 한계를 정해주고 얘기하는 거죠. 물감을 여기저기 뿌려대는 것은 가끔은 정말 재밌기야 하지만 우리 다음 차례에 이곳에서 물감을 쓸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써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연구 결과 두 접근 방식 놀랍도록 다른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지시하는 방식을 살짝만 바뀌고만 했는데 결과는 천양지차로 나왔어요.
자율성을 북돋는 방식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통제하는 방식은 그 효과는 상반된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보상은 동기를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신경 써서 보상을 쓴다면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상 부분에서 한계를 정해주고 일정한 한계를 정해주고 자율성을 주면 동기는 훼손되지 않고 더 촉진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법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과만을 강조하는 외적 동기부여.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 친구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부모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친구는 대학 학자금 설계 전문가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으신데요. 신탁자산 일부를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험 영업도 좀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명의로 연금보험을 개설해서 자산을 분산시키면 된다고 필요한 서류를 일사천리로 작성합니다. 또 가족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됐으니까 한마디 하겠다면서 보험 비중이 적은 편이니 적당한 생명보험을 추천하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후다다다닥 보험을 가입하고 간 거예요. 거기에 컨설팅 비용으로 $200의 수수료도 챙겼고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실수한 거죠. 보험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보험은 취소를 했는데 보름 이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200는 못 돌려받죠.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긴 거죠. 이런 경우 많죠. 이 보험 판매원의 동기는 외적 동기만 챙긴 겁니다. 자기 내면적인 동기는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밖으로 보이는 동기만 챙긴 사례가 되겠죠.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내면의 동기에는요, 외적 통제와는 전혀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활력, 헌신, 초월입니다. 활력, 헌신, 초월. 이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경험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죠. 몰입.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심이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 몰입. 몰입 경험은 이 외적 통제가 낳는 단조롭고 힘든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늘 이 내면의 동기부여를 경험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겉으로 보이는 성과, 결과 이런 외적 동기 말고 내 내면의 동기죠. 퍼즐 조각을 맞추고 혼자 스스로 즐거워한다든가, 보상이 없는데도 그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서 즐거워하는 것들, 행복해하는 것들, 산 정상에 올라서 희열을 느끼는 것들,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서 튼튼해진 자기 다리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활력 있게 사는 것은 좋고 호기심과 열정을 갖는 것도 좋고 몰입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감나가는 그림 작품이 중요하지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가 정말 격앙되고 고양된 상태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으면 그 말이지 학생이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즐거움, 또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흥미,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직원들이 직업적 개인적으로 성장하든지 말든지는 관심 바뀝니다. 반성합니다. 직원들은 월급만 받기를 원한다 라고 오너들이 생각하잖아요.
월급만 많이 주면 열심히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에 흥미, 일을 좋아하고 즐겨야 됩니다. 이게 내면 동기죠. 저도 끊임없이 그걸 고민을 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의 피시험자들을 두 집단 나눠서 뇌신경학 분야의 까다로운 내용을 3시간 동안 공부하게 했습니다. A집단의 학생들에게는요, 3시간 후에 시험을 쳐서 학습을 평가한다고 했고요. B집단에게는 그 내용을 남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을 보기 위한 학습은 심하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남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정보학습은 흥미로운 도전이 될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설문조사로 학생의 내면의 동기를 측정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그렇죠?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습했던 학생들의 내면 동기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실제로 학습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 모두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겠다는 B집단은 좀 황당하죠. 시험을 치러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했던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습한 학생들보다 성적은 좀 낮게 나왔지만 개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시험으로 학습 동기를 북돋겠다고 했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학습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점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개념을 이해가 못하고 그냥 외운 거예요. 클라크 대학의 교수인 라이언은 웬디 글로닉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관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A집단과 B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학년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2문단씩 읽게 했습니다. A집단에는 읽은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치러서 평가를 할 거라고 했고요. B집단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읽으라고만 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같았습니다. A집단보다 B집단 학생들의 개념 이해 수준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참 당연한 결과가 나오네요. 자, 텍스트 읽기 시험을 치르고 일주일 후에 텍스트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텍스트 암기 시험이 잘 나왔겠죠. 근데 일주일 후에 텍스트 내용을 질문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모두 실험 당시보다 기억을 못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시험을 예상하고 학습했던 학생들이 잃어버린 내용이 놀랍게도 더 많았습니다. 그냥 공부한 학생들보다 시험을 예상하고 학습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텍스트는 기억을 못 해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내면의 동기가 부여된 행동은 바깥으로부터 통제되는 행동과 견주어보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내면의 동기부여는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통제는 내면의 동기부여나 행동에 대한 몰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개념에 대한 이해력,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어떤 활동에서도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점만 중시한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 되겠네요. 보상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라. 자, 보상과 통제에 기대어서 동기를 부여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 통제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쉽사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둘째, 보상에 집중하게 된 사람들은 보상을 더 빨리, 더 쉽게 얻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어릴 때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책을 많이 빌려가면 뭐 선물 준다, 스티커 준다.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죠.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읽지도 않고 책만 빌리죠. 실제로 지금 독서 논술 지도를 하면서 책을 많이 본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만 본다는 거죠. 제대로 읽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숫자만 늘리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보상을 직원을 채용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는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의 표시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보상이 그 이상의 동기부여 도구로 사용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상은 필요하지만 보상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보상을 시작했다면 통제 수단으로 썼다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큰일 났네요. 앞으로 어떡하죠? 저희 직원들하고 제자들하고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예. 자, 다음 시간은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서라로 함께 하겠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마음의 작동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글은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서라. 자율은 인간의 삶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이 작가는 불가리아 이 내각의 자문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시절에 공장을 방문했는데 안 봐도 뻔하죠. 불가리아의 노동자들 일하는 것 자체가 설렁설렁. 왜? 열심히 해도 보상은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저도 중국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그쪽도 아직도 공산당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동기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나타날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경제체제, 조직, 1대1 상호작용의 차원 등 다양한 층 위에서 나타나죠.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체제나 조직의 문제 때문이든 1대1 관계에서든 윗사람 때문이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동기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결과는 내면의 만족감일 수도 있고 외적 보상일 수도 있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행동의 동기를 얻지 못합니다. 불가리아와 미국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웠던 점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적절한 행동. 적절한 행동과 결과 연관 관계가 없다면 생산적인 행동에 동기는 부여되지 않는다. 둘째, 하지만 연관 관계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착한 아이 되기가 남긴 상처. 미국의 문화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을 벌고 대학 졸업장을 따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과 가족이 삶의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끼워주는 것은 가족이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성공적으로 동기부여의 궤도에 올라탄 사람도 많지만 체제에 내쳐진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 행동, 결과, 연관관계에 접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람은 미국 인구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참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래요. 우리나라는 4분의 1? 더 될 것 같은데요. 절반? 거꾸로 아닐까요? 4분의 3.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하죠. 로체스터 대학의 인간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제임스 코널과 앨런 스키너는 동기부여의 행동과 결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간단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과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전략과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내면의 동기를 북돋는 보상은 목표한 행동을 해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면의 만족감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평생 해나갈 일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내면의 만족도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수십 년 전에 성격 심리학자 로버트 화이트는요, 자신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상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인간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전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일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편집 기자만큼이나 화이트의 자신감을 개념을 보여주는 예도 드물죠. 이 화이트의 이론에 따르면요, 내면의 동기부여의 이면에는 자율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심리 욕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부여를 받기 전에 그 안에는 이 자율성보다 더 높은 또 다른 심리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갈망하는 인간은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가 호기심을 느끼고 학습을 향한 내면의 동기를 타고난 것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은 칭찬을 받으면 내면의 동기가 높아졌지만 여성은 칭찬을 받았을 때 오히려 내면의 동기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성은 칭찬을 받는 데만 집착을 했고요. 남성은 성공을 확신하면서 퍼즐에 더 열중했답니다. 퍼즐을 할 때 남자들에게도 칭찬하고 여자들에게 칭찬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겐 약이 되고 여자에겐 독이 되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성공에 집중해야 하지만 여자아이는 대인관계에 예민하죠. 남자는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려는 게 많고요. 여자들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권 운동가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뭔가를 성취할 기회가 왔을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잘해봤자 남자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모르게 계속 주입시킨 겁니다. 주입된 거예요. 여자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교육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칭찬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서로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칭찬에 대해 민감해요. 칭찬도 잘하고 또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칭찬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좀 어색해요. 이처럼 칭찬에 예민이 있기 때문에 여성 피험자들은 칭찬으로 이 칭찬을 오히려 내면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통제로 여겨진 거죠. 그들에게 퍼즐 맞추기는 내면의 즐거움을 느끼는 도구라기보다는 칭찬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주면은 안 좋아요. 오히려 통제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 칭찬으로 해야 내면의 동기를 북돋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통제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 칭찬을 할까요? 여성분들에게는 내면의 동기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통제 여부가 불분명한 칭찬에는 남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했습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남성들보다 칭찬을 통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여성한테 칭찬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동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칭찬할 때는 그 의도를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닌가? 은연중이라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칭찬할 때 진심으로 하지 않고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뭔가 이게 거칠애라는 게 드러나면 여자들은 눈치를 챈다는 거죠.
칭찬이든 보상이든 한계 설정이든 내면의 동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결정하라. 요즘에 스탠퍼드 대학의 앨버트 만두라 교수 같은 많은 사회심리학자와 임상심리학자들이 자기 능력 인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자기 능력 인지. 좀 어렵죠. 자기 능력을 인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들은 자신감이 동기부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능력 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전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그 도전을 넘어서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자녀가 재능을 보이기라도 하면 도전과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되죠.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이런 접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막 기기 시작할 때 엄마들이 딸랑이를 주면서 집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가면 딸랑이 또 멀리 또 집으라 그러고 계속 그래요. 이것도 아이에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너무 그 도전을 자꾸 넘어서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아이를 훈육시키려고 하는데 아이는 실망할 것 같거든요. 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힘들 정도로 도전이 어렵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도전을 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사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도전 상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뒷받침하자면 자연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럴 때에만 아이에게 적정한 수준이 어디쯤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율성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장과 건강의 원동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방임하고 달라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도는 해야죠. 마구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통제라고 느끼지 않는 수준의 간섭이죠. 참 어렵죠. 말이 쉽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의 의욕을 꺾는다고 해서 부모나 교사나 상사들이 자녀나 학생 직원들의 형편없는 성과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대 학생들이 실습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숙련된 간호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정맥 주사를 잘못 꽂는 실수를 간호대 학생이 한 거예요. 이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죠. 다른 동료 간호사가 금방 문제를 발견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지, 환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야 되죠. 하지만 학생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학생들이 제안한 피드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학생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실수가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을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지 정보를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적절한 상황에 적용되면 동기부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는 피드백인 셈이죠. 여기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질책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학생이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필자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호대 학생 본인은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린 학생의 자율성을 북돋아 주고 싶다면 그 학생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 생각을 맞추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그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이 말하려 했던 것을 간호대 학생이 자기 입으로 전부 다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생이나 선배로서 학생이나 수습생들의 자율성을 북돋아 주려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학생이나 수습생들이 자기 성과를 대단히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대개는 선생이나 선배의 평가보다 더 정확합니다. 공감해요. 저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지도할 때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평가하게 하거든요. 또는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면 놀랍도록 평가를 잘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더 낫잖아요. 남한테 지적받는 것보다 스스로 평가하는 게. 공감해요.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반면 통제하고 평가하려고 들면 상대는 방어하거나 피하려 들고요. 동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자기를 변명하는 데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과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작동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글은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서라. 자율은 인간의 삶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이 작가는 불가리아 이 내각의 자문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시절에 공장을 방문했는데 안 봐도 뻔하죠. 불가리아의 노동자들 일하는 것 자체가 설렁설렁. 왜? 열심히 해도 보상은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저도 중국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그쪽도 아직도 공산당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동기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나타날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경제체제, 조직, 1대1 상호작용의 차원 등 다양한 층 위에서 나타나죠.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체제나 조직의 문제 때문이든 1대1 관계에서든 윗사람 때문이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동기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결과는 내면의 만족감일 수도 있고 외적 보상일 수도 있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행동의 동기를 얻지 못합니다. 불가리아와 미국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웠던 점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적절한 행동. 적절한 행동과 결과 연관 관계가 없다면 생산적인 행동에 동기는 부여되지 않는다. 둘째, 하지만 연관 관계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착한 아이 되기가 남긴 상처. 미국의 문화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을 벌고 대학 졸업장을 따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과 가족이 삶의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끼워주는 것은 가족이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성공적으로 동기부여의 궤도에 올라탄 사람도 많지만 체제에 내쳐진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 행동, 결과, 연관관계에 접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람은 미국 인구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참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래요. 우리나라는 4분의 1? 더 될 것 같은데요.
절반? 거꾸로 아닐까요? 4분의 3.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하죠. 로체스터 대학의 인간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제임스 코널과 앨런 스키너는 동기부여의 행동과 결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간단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과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전략과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내면의 동기를 북돋는 보상은 목표한 행동을 해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면의 만족감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평생 해나갈 일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내면의 만족도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수십 년 전에 성격 심리학자 로버트 화이트는요, 자신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상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인간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전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일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편집 기자만큼이나 화이트의 자신감을 개념을 보여주는 예도 드물죠. 이 화이트의 이론에 따르면요, 내면의 동기부여의 이면에는 자율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심리 욕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부여를 받기 전에 그 안에는 이 자율성보다 더 높은 또 다른 심리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갈망하는 인간은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가 호기심을 느끼고 학습을 향한 내면의 동기를 타고난 것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은 칭찬을 받으면 내면의 동기가 높아졌지만 여성은 칭찬을 받았을 때 오히려 내면의 동기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성은 칭찬을 받는 데만 집착을 했고요. 남성은 성공을 확신하면서 퍼즐에 더 열중했답니다. 퍼즐을 할 때 남자들에게도 칭찬하고 여자들에게 칭찬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겐 약이 되고 여자에겐 독이 되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성공에 집중해야 하지만 여자아이는 대인관계에 예민하죠. 남자는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려는 게 많고요. 여자들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권 운동가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뭔가를 성취할 기회가 왔을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잘해봤자 남자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모르게 계속 주입시킨 겁니다. 주입된 거예요. 여자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교육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칭찬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서로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칭찬에 대해 민감해요. 칭찬도 잘하고 또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칭찬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좀 어색해요. 이처럼 칭찬에 예민이 있기 때문에 여성 피험자들은 칭찬으로 이 칭찬을 오히려 내면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통제로 여겨진 거죠. 그들에게 퍼즐 맞추기는 내면의 즐거움을 느끼는 도구라기보다는 칭찬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주면은 안 좋아요. 오히려 통제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 칭찬으로 해야 내면의 동기를 북돋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통제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 칭찬을 할까요? 여성분들에게는. 내면의 동기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통제 여부가 불분명한 칭찬에는 남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했습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남성들보다 칭찬을 통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여성한테 칭찬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동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칭찬할 때는 그 의도를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닌가? 은연중이라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칭찬할 때 진심으로 하지 않고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뭔가 이게 거칠애라는 게 드러나면 여자들은 눈치를 챈다는 거죠. 칭찬이든 보상이든 한계 설정이든 내면의 동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결정하라. 요즘에 스탠퍼드 대학의 앨버트 만두라 교수 같은 많은 사회심리학자와 임상심리학자들이 자기 능력 인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자기 능력 인지. 좀 어렵죠. 자기 능력을 인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들은 자신감이 동기부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능력 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전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그 도전을 넘어서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자녀가 재능을 보이기라도 하면 도전과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되죠.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이런 접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막 기기 시작할 때 엄마들이 딸랑이를 주면서 집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가면 딸랑이 또 멀리 또 집으라 그러고 계속 그래요. 이것도 아이에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너무 그 도전을 자꾸 넘어서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아이를 훈육시키려고 하는데 아이는 실망할 것 같거든요. 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힘들 정도로 도전이 어렵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도전을 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사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도전 상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뒷받침하자면 자연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럴 때에만 아이에게 적정한 수준이 어디쯤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율성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장과 건강의 원동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방임하고 달라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도는 해야죠. 마구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통제라고 느끼지 않는 수준의 간섭이죠. 참 어렵죠. 말이 쉽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의 의욕을 꺾는다고 해서 부모나 교사나 상사들이 자녀나 학생 직원들의 형편없는 성과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대 학생들이 실습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숙련된 간호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정맥 주사를 잘못 꽂는 실수를 간호대 학생이 한 거예요. 이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죠. 다른 동료 간호사가 금방 문제를 발견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지, 환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야 되죠. 하지만 학생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학생들이 제안한 피드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학생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실수가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을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지 정보를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적절한 상황에
적용되면 동기부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는 피드백인 셈이죠. 여기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책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학생이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필자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호대 학생 본인은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린 학생의 자율성을 북돋아 주고 싶다면 그 학생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 생각을 맞추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그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이 말하려 했던 것을 간호대 학생이 자기 입으로 전부 다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생이나 선배로서 학생이나 수습생들의 자율성을 북돋아 주려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학생이나 수습생들이 자기 성과를 대단히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대개는 선생이나 선배의 평가보다 더 정확합니다. 공감해요. 저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지도할 때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평가하게 하거든요. 또는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면 놀랍도록 평가를 잘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낫잖아요. 남한테 지적받는 것보다 스스로 평가하는 게. 공감해요.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반면 통제하고 평가하려고 들면 상대는 방어하거나 피하려 들고요. 동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자기를 변명하는 데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과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작동법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가 없으면 자도 없다 라는 챕터가 참 눈에 들어와서요. 그걸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칼 로저스는 심리적으로 자유롭고 충만하게 가능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창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사람은 자신이 되는 과정에 완전히 몰두할 수도 있고 진실로 사회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저스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3의 타고난 심리적 욕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인간은 유능하고 자유롭다는 느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유능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뭔가 남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유능한 게 아니죠. 유능이라는 것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있는데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남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자유롭다는 것도 혼자 있으면 무조건 자유롭죠. 근데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 뭔가 그런 느낌을 원해요. 이게 바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초기 동기부여 이론가들은요, 성욕에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성욕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인간 활동의 더 큰 동기부여 요소인 관계를 맺으려는 심리적 욕구가 그 과정에서 간과됐죠. 성행위가 성적 욕구의 충족보다는 성행위를 하면 뭔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면 자아도 없는 거예요. 흔히 자율성 욕구와 관계 욕구에는 서로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자율성이라는 거 혼자 자유로운 건데 뭐 관계 욕구하고 다르지 않느냐. 남과 관계를 맺으려면 자율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똑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독립성은요, 남들에게 개인적 자양분이나 감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율성은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자율성일 수 있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행동한다는 건데 내 의지대로. 이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인 사람,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독립적이면서 통제받는 사람, 남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좀 볼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6시 30분이면 해안에 작은 고깃배를 띄워요. 그리고 배에서 혼자 10시간에서 12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대양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파도나 물고기 떼와 맞서는 그 시간에는 평화와 충만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인간은 남들과 감정적 유대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고 받으려는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에서 의존성이 생겨나죠. 의존성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자율적이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독립성은 찬양하면서 의존성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와 자율성 욕구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의존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고교 시절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단계죠. 라이언과 린치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온전한 개인으로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히 독립된 청소년보다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관계에서 우리는 자아를 찾는다는 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관계를 중시한다, 사람은. 그래서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